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손이 떨릴 겁니다. 화가 나서요. 억울해서요. 그리고 어쩌면 어딘가 아는 얼굴이 떠올라서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2등으로 살아온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치매 간병을 3년 동안 혼자 다 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뒀고 자기 몸도 망가뜨렸고 남편과 보내야 할 시간도 전부 아버지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열린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전부를 두 아들 정민준과 정민혁에게 남긴다. 100억입니다. 강남 건물 한 채, 충청도 토지, 예금만 수십억. 그 전부가 간병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 아들들에게 넘어갔습니다. 3년을 기저귀 갈고 밤새 뜬 눈으로 아버지 옆을 지킨 딸에게 돌아온 건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딸 미선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감사의 마음. 100억짜리 재산 앞에서 딸이 받은 건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미선이 처음으로 자신이 딸이라는 사실을 저주한 건 7살 때였습니다. 밥상에 앉았더니 오빠 민준의 그릇에는 계란 프라이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부쳐진 계란이었습니다. 미선의 그릇에는 없었습니다. 미선이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왜 오빠 것에만 계란이 있느냐고요. 아버지 정재호는 숟가락을 들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남자애가 더 잘 먹어야지. 넌 어차피 시집가면 그만이잖아. 7살짜리 아이한테 한 말입니다. 어차피 시집가면 그만. 그 말이 미선의 귀에 못처럼 박혔고 그 못은 평생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선이 입술을 삐죽이며 자기도 계란이 먹고 싶다고 하자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계란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쳐온 그 계란은 미선의 그릇이 아니라 작은 오빠 민혁의 그릇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미선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민혁이도 없었네. 그날 미선은 밥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밥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차별은 그날 이후 더 노골적으로 일상이 됐습니다. 오빠들은 수학 과외에 영어 과외까지 받았습니다. 미선은 학원 하나 못 다녔습니다. 여자애한테 무슨 공부냐, 돈 아깝다는 말이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오빠들 참고서는 새 책으로 샀고 미선은 오빠가 쓰던 헌 책을 물려받았습니다. 교복도 그랬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 오빠들은 새 교복을 맞췄고 미선은 동네 언니가 입던 교복을 수선해서 입었습니다. 미선이 어머니한테 새 교복이 갖고 싶다고 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가 어때서 멀쩡하잖아. 여자애는 어차피 몇 년 입다가 시집가면 그만인데. 어차피 시집가면 그만. 아버지한테 처음 들은 그 말을 어머니 입에서도 들었습니다. 미선은 그날 이후 새 것을 갖고 싶다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고3이 되던 해 미선은 용기를 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선생님도 성적이 괜찮다고 했다고, 장학금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집에 돈이 어딨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오빠 민주는 서울 한복판 사립대 경영학과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은 아버지가 냈습니다. 서울 자취방 보증금도 아버지가 댔습니다.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미선은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한테 쓸 돈이 없는 거였습니다. 미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주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손이 트고 손가락 마디가 굽고 눈이 충혈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미선은 단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봉투에 넣어 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받았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오빠 민준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준이 왔나 고생했다면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선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선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추석 음식을 아침부터 어머니와 함께 준비한 사람이었는데도요. 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을 때 아버지는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나중에 크게 되어야 한다, 알지? 미선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미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 미선은 공장 동료 소개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선은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남자의 직업을 묻고 집안을 묻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별 볼 일 없네. 뭐, 내가 알아서 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도 없고 잘 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빠 민준이 결혼할 때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예식장을 직접 알아보고 신혼집 전세금을 보태주고 혼수를 해줬습니다. 미선의 결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그것도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대를 접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미선은 명절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음식을 해가고 청소를 하고 아버지가 불편한 것이 없는지 챙겼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전화를 민준에게 먼저 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민준을 먼저 찾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미선이 바로 제가 모시고 갈게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다음날 민준에게 전화해서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바쁘다고 했고 결국 미선이 데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나오면서 민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바빠서 내가 혼자 왔다 간다. 미선은 그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미선의 딸로서의 평생이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없는 밥그릇으로 시작해서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0년의 끝에서 미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정재호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72살 때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까먹는다거나 방금 전에 한 말을 다시 한다거나 늘 다니던 슈퍼마켓 위치를 갑자기 헷갈려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며칠에 한 번이 됐습니다. 미선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다고 두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민혁 오빠는 더 짧았습니다. 형이 알아서 할 거야.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두 사람 중 아무도 아버지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다시 전화하면 민주는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서라고 했고 민혁은 형한테 얘기했잖아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공을 넘기는 동안
주말마다 아버지 집에 찾아간 건 미선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반찬통이 그대로 들어있거나 먹다 만밥이 굳어 있거나 심할 때는 상한 음식에서 냄새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미선은 갈 때마다 장을 봐가고 반찬을 만들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도 했습니다. 아버지 속옷이 제대로 세탁이 안 된 채로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한 날은 말없이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뭘 했냐고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미선이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다 해놓고 돌아가려 하면 그제야 밥 먹고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돌아간 뒤에는 민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선이 다녀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다고 잘 있다고만 했습니다. 민준과 민혁의 방문은 시간이 갈수록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2달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엔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명절에도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밥 한 그릇 먹고 나서 봉투 하나 테이블에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봉투를 받아들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아들이 최고야. 이렇게 챙겨주니. 미선은 그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전날부터 준비한 사람이 미선이었고 차례상을 차리고 치운 사람도 미선이었고 아버지가 입을 옷을 챙겨드린 사람도 미선이었습니다. 봉투 하나 내려놓고 간 오빠들이 최고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미선은 남편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 상현은 미선의 표정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점점 나빠지던 어느 날 미선은 오빠들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셋이서 돌아가며 아버지를 봐야 한다고. 이건 미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사업이 완전히 안 풀리고 있어. 빚도 있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미안해. 미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혁에게 전화하자 민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나도 집에서 신경 쓸 게 많아. 그리고 미선아, 솔직히 너는 직장도 없잖아. 나는 직장 다니면서 이러기가 진짜 어려워. 직장도 없잖아. 미선이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몇 년 전부터 파트타임으로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민혁 눈에 그건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아버지 간병을 미선이 혼자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미선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미선이 아버지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퀴퀴하고 탄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습니다.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가스레인지 위 냄비가 시커멓게 타 있었습니다. 물이 다 증발한 채로 냄비 바닥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가스는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미선이 급하게 가스를 잠그고 거실로 나가보니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탄 냄새가 집안에 가득한데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부엌에서 뭘 끓이고 계셨냐고요? 아버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뭘 끓였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직접 냄비를 올려놓고 가스에 불을 붙인 사람이 한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불이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그 집에 계시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지 생각만 해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두 오빠에게 연달아 전화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오늘 진짜로 불이 날 뻔했다고, 당장 셋이서 만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알겠어, 알아볼게. 민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알아본다잖아. 그 뒤로 2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선이 먼저 전화하면 그제야 받았고, 그때마다 곧 알아볼게. 요즘 너무 바빠서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2달 동안 아버지 집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은 채로요. 그 2달 동안 미선은 혼자 매주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가스 잠금 장치를 새로 달았고, 냉장고 정리를 했고, 아버지가 밤에 혼자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 추가 잠금 장치도 달았습니다. 비용은 미선이 냈습니다. 오빠들한테 얘기했더니 민주는 수고했어라고만 했고, 민혁은 읽고도 답장을 안 했습니다. 미선은 그 2달 동안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자다가도 혹시 아버지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혹시 부재중 전화가 왔나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미선의 남편 상현은 그런 미선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밤 상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들한테 화 안 나? 미선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화내봤자 뭐가 달라지나? 그 말이 그 시절 미선의 전부였습니다. 화를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딸로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선은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배워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은 미선이 아버지를 데리고 간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중등도 알츠하이머. 의사는 보호자인 미선을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생활하시기 어렵습니다. 상주할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것들이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또 자신 혼자 몫이 될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두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치매 진단이 나왔다고, 이제 셋이서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혼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솔직히 말할게. 지금 사업이 완전 바닥이야. 빚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미안한데 나는 진짜 지금 여유가 없다. 미선이 민혁에게 전화하자 민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나도 집에서 할 게 많아. 그리고 미선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직장을 안 나갈 수가 없잖아. 너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파트타임으로 나가는 일이 있었지만 민혁 눈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이니까, 며느리도 아니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라. 그게 두 오빠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 남편 상현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현은 말없이 듣다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한다면 해야지. 그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미선은 다음날 일하던 곳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선의 3년이 시작됐습니다. 간병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지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밤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
2시에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이 붙잡으면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라, 내가 집에 가야 한다고. 엄마가 기다려. 아버지의 어머니, 즉 미선의 할머니는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그때마다 아버지를 달래서 방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1시간이 걸렸고 어떤 날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겨우 재우고 나서 미선이 눈을 붙이려 하면 또 소리가 났습니다. 낮에는 낮대로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먹고 나서 10분도 안 돼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조금 전에 드셨다고 하면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언제 먹었어? 나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밥을 또 차려드리면 이번엔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싱겁다고 했다가 짜다고 했다가 이게 무슨 반찬이냐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숟가락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미선은 그 숟가락을 말없이 주워서 닦았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더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점점 줄었습니다. 미선이 미리 모시고 가려 해도 아버지는 싫다고 했고 그러다 사고가 나는 날이 생겼습니다. 미선은 아버지의 옷을 갈아입히고 바닥을 닦고 아버지가 수치스럽지 않도록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아요,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저귀를 채우기 시작한 건 간병 6달째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극렬하게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차야 하냐고, 자존심이 있지 않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선은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저귀를 확인했고 교체했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 눕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오빠들은 무얼 했냐고요. 민주는 간병을 시작한 첫 달 딱 한 번 왔습니다. 2시간 있다가 갔습니다. 아버지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면서 미선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치 간병에 30만 원이었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고해. 힘들면 말해. 힘들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로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때마다 민준의 대답은 알겠어. 미안해였고 그 다음 달에도 민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첫 달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전화하면 형은 갔다 왔잖아. 나는 다음에 갈게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2달, 3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이러면 안 된다고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하자 민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도 주말엔 좀 쉬어야 하잖아. 평일에 일하고 주말까지 이러면 내가 쓰러져. 이해해줘. 주말엔 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주말이 없었습니다. 평일도 없었습니다. 365일이 전부 간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미선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간병비 이야기를 꺼낸 건 석 달째였습니다. 기저귀가, 영양제값, 병원비, 특수식품값. 미선이 항목을 정리해서 오빠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셋이서 나누면 한 달에 각자 3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하루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선아, 나 지금 사업이 너무 안 풀려서 한 푼도 없어. 나중에 형편되면 줄게. 민혁은 사흘이 지나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빠듯해. 미안. 그 뒤로 두 사람 중 누구도 단 한 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요. 미선은 혼자 모든 비용을 댔습니다. 남편 상현의 월급과 미선이 모아둔 적금을 조금씩 깨면서요.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미선을 보고 당신 누구야라고 했고, 어떤 날은 미선의 손을 뿌리치며 민준이 불러와라고 했습니다. 자기 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에도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아들이었습니다. 미선은 그런 날에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미선이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그래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선의 3년이었습니다. 간병 2년째로 접어들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그 즈음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가족 얼굴을 알아보는 날이 절반도 안 됐고 대화다운 대화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미선이 말을 걸면 아버지는 멀뚱히 바라보다가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아예 딴 곳을 보거나 그냥 잠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이제 말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아버지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민준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아버지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2년 동안 쌓인 것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오빠도 좀 나눠줘야 하지 않겠냐고 제대로 한번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선은 오빠가 온다는 날 아침에 청소를 하고 아버지 옷도 깔끔하게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민준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미선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미선이 무슨 서류냐고 물으려는 순간 민준은 미선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오랜만이죠? 아버지는 민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순한 상태였습니다. 민준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아버지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펜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서명 한 번만 해주세요.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다 해드릴게요. 미선은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서명, 재산 정리,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맞춰졌습니다. 미선이 앞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잖아. 민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선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며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흥분하지 마.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시는 거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자기 딸 얼굴도 못 알아보는 날이 절반이 넘는 아버지한테 그것도 미선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찾아와서 서류가 뭔지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손에 펜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이 손을 이끄는 대로 펜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는지 그 서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민준이 잡아줬습니다. 서명이 완성됐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챙겨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그러고는 미선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이 따라가며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 서류 나한테 보여줘. 그게 뭔지 나도 알아야 해. 민주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때 되면 알게 돼. 지금은 몰라도 돼. 그 말을 끝으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미선은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실을 돌아보니 아버지는 이미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무엇에 서명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가져온 서류가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산 정리, 서명, 그리고 민준이 했던 말. 때 되면 알게 된다. 미선은 그것이 유언장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직감하면서도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미선이 알게 된 사실은 설마를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그날 민준은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아내, 그러니까 미선의 올케 박진희가 아버지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동네 주민이 미선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날 낮에 민준 아내가 아버지를 차에 태워서 어딘가 갔다가 데려왔다고요. 1시간 남짓 걸렸다고요. 미선은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민준이 오기 전에 이미 올케가 먼저 아버지를 차에 태웠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공증 사무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증을 처리한 공증인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박진희의 친척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짜놓은 판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을 며느리가 차에 태워 데려가고 친척 공증인 앞에 앉혀서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것도 보호자인 미선이 없는 틈을 골라서요. 미선이 장을 보러 나간 그 1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남편 상현에게 말했습니다. 상현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싸울 기력이 남아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내일 아침 약을 먹여야 했고, 모레는 병원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싸우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은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에 펜을 쥐어주던 민준의 손이, 서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던 아버지의 흐릿한 눈이, 그리고 팔을 뿌리치며 나가던 민준의 뒷모습이. 미선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 담은 채로 다음 날 아침에도 아버지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누구야라고 해도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미선이었습니다. 배신당하는 줄 알면서도 손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재호 씨가 쓰러진 건 간병 3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아침에 미선이 방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미선이 새벽 4시에 확인했을 때는 주무시고 계셨으니 그 사이 몇 시간 동안 차가운 바닥에 혼자 누워 계셨던 겁니다. 미선은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아버지 손을 잡고 괜찮다고 금방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관절 골절이라고 했습니다. 고령의 치매까지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 골절은 빠르게 전신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미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미선은 그 말을 듣고 두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빨리 와야 할 것 같다고요. 민주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야? 미선이 의사한테 들은 대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 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끝나고 갈게. 중요한 미팅? 아버지가 병원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흐릿한 상황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혁은 전화를 2번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에 받더니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지금 운전 중이야. 문자로 보내줘. 문자로 보내줘. 미선은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3시간 뒤에 왔습니다. 많이 심각해? 형은 간대? 민주는 그날 저녁 8시가 넘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미선이 아침부터 혼자 병원을 지키고 있던 시간이 12시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민주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를 한번 보고 담당 의사를 찾아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여기서 자기는 좀 어렵고 내일 다시 올게.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이불을 한번 여며드리는 신용을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혁은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낮에 잠깐 왔다가 1시간도 안 돼서 갔습니다. 아이들 학원 픽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원한 뒤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밥을 거의 삼키지 못했고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었습니다. 미선은 병원에서 먹고 잤습니다. 보호자 침대라고 부르는 딱딱한 간이 침대였습니다. 새벽에 아버지 숨소리가 변하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고르지 않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는 보호자들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새벽 2시에 두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선이 빨리 와야 할 것 같다고 하자 민주는 말했습니다. 알겠어. 지금 출발할게. 민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번을 더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1시간 반 만에 왔습니다.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오더니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민준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미선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자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민혁은 날이 밝은 뒤에야 왔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오면서 민혁이 한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많이 안 좋아? 아버지는 그날 오전 11시 20분에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지킨 건 미선과 민준이었습니다. 민혁은 병실 복도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거래처 전화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는 순간 미선은 아버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도 약을 먹일 때도 아버지가 미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에도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미선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남은 눈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준이 상주로 앉았습니다. 상주 완장을 찾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민준과 민혁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두 오빠에게 아버지 잘 모셨다고 했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했고 고생 많으셨다고 했습니다. 두 오빠는 허리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미선은 그 장면을 보면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날랐습니다.
손님 안내를 했습니다. 밤새 뒷정리를 했습니다. 조문객 중 누구도 미선에게 수고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간병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미선이 간병을 한다는 것을 주변에 알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빠들은 알리지 않았고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빠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진 시간에 민준이 미선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미선아, 수고 많다. 그런데 있잖아. 아버지 유품 정리는 내가 할게. 집 열쇠 나한테 줘. 집 열쇠? 미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유언장, 재산, 그리고 2년 전 그날 민준이 아버지 손에 펜을 쥐어주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열쇠는 장례 끝나고 나서 같이 가서 정리하자. 민준은 잠깐 미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장례 사흘째 밤 미선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리지 않게, 숨소리가 새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년을 버텨온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마주하게 될 것들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장례가 끝나고 닷새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민준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문자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미선아, 아버지 유언장 내용 확인됐어. 얘기 좀 하자. 강남역 근처 카페 어때? 강남역 근처 카페. 미선은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2년 전 그날 아버지 손에 펜을 쥐어주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선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냐고요? 민주는 내일 오후 2시가 어떠냐고 했습니다. 미선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남편 상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민준 오빠를 만나기로 했다고 유언장 얘기를 한다고요. 상현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갈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상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서류가 진짜 유언장이었을까? 설마 아버지가 3년을 간병한 딸을 그렇게까지 할까? 설마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선은 약속 장소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민주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선을 보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미선이 맞은편에 앉자 민주는 음료를 시키겠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은 됐다고 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이야. 읽어봐. 미선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줄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건물 한 채. 장남 정민준에게 상속한다. 충청남도 토지 1채. 차남 정민혁에게 상속한다. 금융 자산 전부. 장남과 차남이 균등하게 나눈다. 미선은 숨을 참으며 읽었습니다. 총 자산이 얼마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미선은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 건물 한 채만 해도 수십억이었습니다. 토지의 예금까지 합치면 100억은 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두 오빠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딸 정미선에게는 간병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별도의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 미선은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세 번을 읽어도 문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3년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남편 퇴직금을 조금씩 깼습니다. 모아두었던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뜨고 기저귀를 갈고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에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팔을 뿌리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3년이 종이 한 장 위에서 감사하는 마음 6글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민준이 말했습니다. 미선아, 아버지 뜻이 그러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진짜로, 진짜로. 그 말까지 붙였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셔츠, 깔끔하게 정돈된 손톱, 여유 있게 커피잔을 드는 손. 3년 동안 아버지 기저귀를 단 한 번도 갈아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소리를 질러도 달려온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날 밤 전화를 받고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유언장 작성될 때 아버지 상태 알잖아. 그날도 나 없는 틈에 온 거잖아.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부드럽게 풀리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신 거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원하신 거고. 미선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태연해서 너무 준비된 대답처럼 들려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미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공증인이 옳게 친척이라는 거 나 알아. 오빠. 순간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1초도 안 되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공증은 공증이지. 절차 다 밟은 거야.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미선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가족끼리 법적으로 싸우는 거 원해? 그게 아버지한테 좋은 거야? 아버지한테 좋은 거야. 아버지 손에 펜을 쥐어준 사람이 아버지한테 좋은 게 뭔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어야 하는데 화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도, 민준의 얼굴도, 손에 쥔 서류도 전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알겠어. 그 말만 했습니다. 민준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미선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각자 하기로 했으니 본인 것은 본인이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당황한 얼굴로 미선을 불렀지만 미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를 걷는지도 몰랐습니다. 강남역 인파 속에서 그냥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건넜습니다. 발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걷다가 어느 골목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앞을 봤습니다. 옆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바닥을 쪼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비둘기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감사의 마음. 그 6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00억짜리 재산 앞에서 딸이 받은 것은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3년의 간병이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별도의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한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그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쓴 간병 일지였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아버지 상태, 투약 내용, 병원 기록, 그날그날 있었던 일들. 미선은 그 수첩을 손에 쥐고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난 미선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감사의 마음, 별도의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동네 뒷산 입구였습니다. 미선은 그냥 올라갔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아버지 손에 펜을 쥐어주던 장면, 공증인이 옳게 친척이라는 것, 민준이 카페에서 했던 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던 목소리, 산 중턱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미선은 핸드백 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치 간병 일지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3년 전 오늘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던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미선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 의사소견, 앞으로 해야 할 것들. 그 옆에 작게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들한테 전화했음. 민준 오빠 바쁘다고 함. 민혁 오빠 형이 알아본다고 함. 미선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 상현이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선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릇을 꺼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상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땠어? 미선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말했습니다. 건물 한 채, 토지, 예금, 전부 오빠들한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감사의 마음 한 줄이었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상현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거야?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3년을 되짚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던 날, 처음으로 아버지 기저귀를 갈던 날, 오빠들한테 간병비를 나누자고 했다가 묵살당하던 날, 아버지가 미선을 보고 당신 누구냐고 하던 날에도 손을 잡았던 것, 아버지 마지막 숨을 지켜보던 새벽,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완장을 찬 민준이 조문객들한테 고생했다는 인사를 받던 장면. 미선은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선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 치매 환자 유언장, 상속 기여분, 생전 처음 찾아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미선은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 3년치 간병 일지, 날짜별 병원 진료 기록,
인지 기능 검사 결과지, 담당 의사 소견서, 그것들이 전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미선은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법무사는 50대 중반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다 말하고 나자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아세요? 미선은 알았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집에 찾아왔던 그날이었습니다. 간병일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날짜 전후로 아버님 진료 기록이 있으세요?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되기 닷새 전 미선이 아버지를 데리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내 그날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법무사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료 기록 원본 가져오실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3년 동안 병원을 다닐 때마다 진료 기록 사본을 챙겨왔습니다. 습관처럼 해온 일이었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그 기록 가져오시면 제가 검토해 볼게요.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흘 뒤 미선은 병원 진료 기록 전부를 들고 다시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유언장 작성일 닷새 전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환자는 독립적인 법률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음. 복잡한 의사결정 및 서명 행위 시 반드시 보호자 동석과 감독이 필요함. 중등도 이상 인지 저하 확인됨. 법무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병원을 다니며 진료 기록을 챙겨온 것이 습관처럼 써온 간병일지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서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해왔던 일들이 이렇게 쓸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법무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이 상속인 측과 관계가 있다는 것도 확인되면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주장도 가능해요. 기업은 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고요. 3년 간병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기여부는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미선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오빠가 큰 법무법인 선임하면요? 법무사가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법무법인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는 서류를 봅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은 2번 만에 받았습니다. 미선은 짧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유언 무효 소송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듣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선아, 지금 제정신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집안 망신이잖아. 집안 망신. 미선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치매 놓인 손에 펜을 쥐어준 것은 집안 망신이 아니고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집안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법원에서 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곧장 다시 전화했습니다. 미선은 받지 않았습니다. 민혁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미선아, 이러면 안 돼. 우리 가족이잖아.
아버지가 이걸 원하셨겠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미선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현에게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딱 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미선이 3년 동안 들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시작하자 민주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선이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부드러운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기일도 안 지났는데 소송이 뭐야? 동네방네 창피하게. 너 정말 이럴 거야? 미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변호사한테 연락해. 그리고 끊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걸었습니다. 미선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12통이 왔습니다. 민혁한테서도 왔습니다. 민혁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선아, 형이 많이 흥분해 있어. 나도 솔직히 당황스럽다. 우리끼리 합의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얼마를 원하는 거야? 얼마를 원하는 거야? 3년 간병을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은 그 문자를 읽고 한참 있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해 줄 거야. 민혁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흘 뒤 민준 명의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유 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피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된 문서이므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강행할 경우 원고 측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비용을 청구할 것임을 고지한다. 협박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내용 증명을 법무사에게 가져갔습니다. 법무사는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겁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준 측 변호인은 첫 기일부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유 원장 작성 당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증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즉 미선이 간병을 한 것은 가족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며 이를 재산 청구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당연한 도리. 미선은 그 말을 법정에서 들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3년을 당연한 도리라고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적금을 깨고 밤새 눈을 뜨며 버텨온 3년을 당연한 도리라고 했습니다. 미선 측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3년치 간병일지, 날짜별 병원 진료 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지, 그리고 결정적인 것, 유 원장 작성일 닷새 전 담당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였습니다. 현재 환자는 독립적인 법률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서명 행위 시 보호자 동석이 반드시 필요함. 중등도 이상 인지 저하 확인됨. 민준 측 변호인은 그 소견서가 유 원장 작성일 당일의 기록이 아니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닷새 전 기록이지 당일 기록이 아니라고 당일 피상속인의 상태는 달랐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일 피상속인의 상태가 양호했다는 근거를 제출하라고요. 민준 측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미선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법무사가 공증인의 신원을 추적했습니다. 공증을 담당한 사람이 박진희,
민준 아내의 사촌 오빠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공증 당일 아버지를 차에 태워 이동한 사람이 박진이라는 것도 동네 주민 2명의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미선이 장을 보러 나간 그 1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사가 공증사무소 방문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그날 공증사무소에 아버지와 함께 들어간 사람이 박진이 단 1명이었습니다. 공증인은 피상속인의 의사 능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증인이 의사 능력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동석시키거나 별도 검증 절차를 거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친척이니까 그냥 해준 겁니다. 치매 노인을 앉혀놓고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민준 측 변호인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론을 거듭할수록 불리해졌습니다. 4번째 기일이 끝나고 나서 민준이 미선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선아, 우리 합의하자. 얼마를 원해? 미선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처음부터 내 몫을 원했던 거야. 법원에서 결정하면 돼. 민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미선아, 지금 내가 이기는 것 같아? 재판이 어떻게 될지 알아? 괜히 변호사 비용만 날리는 거야. 미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봐, 오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판결은 8달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유언장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유언 능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일 닷새 전 의료 소견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독립적인 법률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일 상태가 이와 현저히 달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증 과정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공증인이 피상속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속인의 친척이었으며 의사 능력 검증을 위한 적절한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에서 공증의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언장 무효, 법정 상속분에 따른 재산 분할. 재판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여분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3년에 걸쳐 피상속인의 간호와 요양을 전적으로 담당했으며 이는 통상적인 부양 의무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간병일지와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기여분은 전체 상속 재산의 20%였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재산 약 100억. 기여분 20%를 먼저 미선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80억을 3분의 1씩 나눕니다. 미선의 법정 상속분 약 26억. 여기에 기여분 20억. 미선에게 돌아오는 몫은 총 46억이었습니다. 민준과 민혁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미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5달이 걸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판결문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피상속인의 부양과 간호에 대한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은 상속제도가 추구하는 공정성의 핵심적인 원칙이라고요. 민준과 민혁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더 들어볼 것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 법무사가 미선에게 전화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미선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편 상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났어. 상현의 답장은 3글자였습니다.
수고했어. 미선은 그 세 글자를 보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간병 동안에도 유언장을 읽던 날에도 법정에서 당연한 도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실컷 울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그 주 토요일, 미선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지고 나뭇가지가 앙상해진 산길을 혼자 걸어 올라갔습니다. 묘 앞에 서자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풀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았냐고요. 물론 원망스러웠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2등으로 살게 만든 아버지가 치매로 손도 못 쓰게 된 다음에야 딸한테 기댄 아버지가, 그러면서도 마지막 유언장에는 딸을 지워버린 아버지가 당연히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미선이 아버지 앞에서 더 많이 느낀 건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가 먼저 미선에게 전화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오빠한테 하는 것처럼 그냥 미선아, 잘 있냐 한마디만 먼저 해줬더라면요. 계란 프라이 하나, 그 작고 하찮은 것 하나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미선은 입술만 움직여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손 잡아드린 게 저예요. 아버지도 알고 계시죠? 일어났습니다. 등 뒤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올라갈 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완전히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완전히 가벼워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미선은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행 가자. 우리 둘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빠들은 그 뒤로 미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깔끔하게 끊어진 침묵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희생을 당연하게 만드는 구실이 됩니다. 그 희생을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것,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오늘 미선의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같은 무게를 혼자 지고 있는 분께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